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마음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꿈이 있는 아내는 늙지 않는다. 김미경님의 책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가 정말 평생 긍정적이고 밝은 아이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아이를 키우면서 정작 저 자신은 저희 아이에게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긍정적인 얘기를 항상 해준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아이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엄마, 왜 나는 이렇게 못생겼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이에게 아니야, 너 정말 예뻐. 너 이마 너무너무 예뻐. 네 코 너무 예뻐. 이렇게 얘기해주면서도 어떤 식으로 해줘야 이게 긍정적인 얘기가 되고 아이한테 내 진심을 전하고 또 아이가 자기의 모습이나 자기의 생김새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게 될까 참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김미경님의 이 책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 아이가 평생 품고 갈 긍정의 씨앗들을 우리가 어떻게 전해줄 수 있는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엄마는 양장점을 하느라 너무 바빠서 5 형제를 다른 엄마들처럼 보살피지는 못했다. 그런데 엄마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다. 니네들은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잘 될 줄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엄마가 항상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이다. 미경아, 네가 왜 이렇게 잘 되는지 알아? 너는 엄마한테 평생 감사해야 해. 내가 네 태몽을 잘 꿔서 그런 거거든. 나는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게 5살 때부터 태몽 이야기를 들었다. 그건 내가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한 뒤에도 변함없이 계속되었다. 회사의 중요한 행사 때마다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곤 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사람한테서 전해 들으면 현장감이 떨어진다고 항상 2분이 스테레오로 전화를 같이 받으신다. 그날도 엄마와 아버지가 서로 라이브로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나와 통화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엄마식의 공치사가 시작됐다. 너 요번에도 왜 그렇게 잘 됐는지 알아? 내가 네 태몽을 잘 꿔서 그래. 너는 하여간 평생 엄마한테 감사하고 살아야 해. 그러면서 태몽 이야기를 또 하시는데 전화기를 살짝 귀에서 떼어놓은 채 몰래 울음을 삼켰다. 그 태몽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잘 알게 됐기 때문이다. 우리 엄마가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태몽은 이렇다. 처녀 시절에는 보지도 못했던 8차선 고속도로를 엄마는 꿈에서 봤다고 한다. 꿈의 8차선 고속도로 위로 어떤 사람이 말을 달그닥거리며 달려가는데 수만 명이 그 사람을 쫓아갔다. 하얀 말을 타고 싶어 앞장서 달리는 그 사람은 머리가 굽실한 것이 외국 사람 같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하고 남자 같기도 했다. 엄마가 수만 명을 해치고 극성스럽게 마구 달려가 그 사람이 여잔지 남잔지 확인하려고 말꼬리를 딱 잡고 봤더니 그 사람이 여자였단다. 그리고 나를 낳은 것이다. 나도 들을 때마다 꿈 내용이 멋있어서 막 흥분되곤 했다. 그러면서 엄마는 늘 미경아, 너는 수만 명이 따를 거고 무조건 잘 될 거야 라고 다짐하듯 말씀하시곤 했다. 그런데 그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수화기를 멀리 두고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 엄마 친구 한 분 중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수양 엄마처럼 모시는 분이 계셨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 우리 집에 오셨을 때였다. 술상을 차려놓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수양 엄마가 내게 술김에 고백하신 내용이 있다. 미경아, 너희 엄마 같은 사람 세상에 없어. 넌 평생 감사하고 살아야 해. 네 엄마가 너한테 얘기하는 말 달리는 태몽 있잖아. 그거 사실은 다 뻥이야. 세상에나. 그토록 굳게 믿으며 내 미래를 의심치 않았던 그 태몽이 거짓이었다니. 수십 년을 믿고 살아왔는데 말이다. 그거 다 거짓말이야.
충북 괴산 증평시골에서 딸을 낳았지만 정말 멋지게 키우고 싶다고 복숭아 받은 꿈, 옥수수 딴 꿈을 갖고 어떻게 크게 되겠냐고 너희 엄마가 딸 낳을 때마다 하나하나 지어낸 거야. 어쩐지 우린 어렸을 때부터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다른 사람들 태몽은 안 그런데 우리 엄마는 꿈이 왜 그렇게 스펙타클한가 싶었다. 하나같이 SF 미스터리 대하서사극이 섞인 할리우드 대작을 뺨친다. 언니 태몽도 대단해서 엄마는 원래 태몽 컨셉이 저러신가 보다 했는데 그게 다 지어낸 거라니. 태몽이 현실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엄마의 그 꿈이 나한테 무한한 자신감을 불어넣어준 것만은 확실하다. 난 잘 될 거야. 난 대단한 태몽의 주인공이라고. 그러니 분명 잘 될 수밖에 없어. 라는 자신감 말이다. 진즉에 알았으면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런 유산을 물려주었을 텐데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뒤늦게 태몽의 진실을 알았지만 이미 나는 태몽의 힘을 굳건히 믿으며 사회적으로 내 뿌리를 잘 심은 터였고 그 진실을 안 후에도 여전히 난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 태몽의 힘보다 더한 엄마의 염원이 날 지켜주기 때문이다. 아이의 변화는 엄마의 강요가 아닌 진심 어린 마음에서 시작된다. 엄마가 24시간 붙어서 너 이거 하지 말랬지, 학원 가라고 했지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넌 잘 될 사람이야 라는 자존감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부모는 어렸을 때부터 너를 믿는다는 말을 많이 했다고 한다. 그중 할리우드 최고의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의 어머니가 대표적이다. 스필버그는 어렸을 때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는 외톨박이어서 공상에 잠겨 있을 때가 많았고 성적도 늘 C를 받는 학생이라 아무도 눈여겨보는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엄마만큼은 그를 항상 눈여겨봤다. 그리고 외톨박이 같은 스필버그에게 한결같이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줬다. 너는 다른 아이들과 달라. 특별해. 엄마는 너를 믿어. 누가 뭐래도 그의 가능성과 특별함을 믿었던 엄마는 자식의 남다른 점을 긍정적인 희망으로 믿어왔다. 그러한 엄마의 낙천적인 신뢰가 지금의 스티븐 스필버그를 만든 것이다. 만약 그의 엄마조차 스필버그를 눈여겨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지 않아도 자긍심은 땅을 치는데 외톨박이라는 이유로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라며 구박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스필버그는 지금처럼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부모의 신뢰는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 컨설팅하면서 만난 분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다. 이분은 아내가 지나가는 말로 요즘 애가 자꾸 오락실에 다녀서 죽겠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아이가 정말 매일 오락실에서 죽치는 줄 알고 걱정이 되었다. 엄마들이야 아이가 오락실에 가는 것 외에 다른 모습도 보지만 아빠들은 그렇지 못하다. 아빠들은 엄마보다 아이들이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 무엇을 하고 노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는 뭘 입고 다니는지도 모르는 아빠들도 많다. 새벽에 나갔다 아이가 잘 때 들어오다 보니 아이가 무슨 옷을 입고 다니는지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아이가 가방 들고 학원 갔다 왔다고 하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이놈이 또 오락실 갔다 왔구나 싶었단다. 친구네 집에 놀러 간다고 나가는데도 오락실 가는 것으로 보였다. 그래서 아이한테 오락실 다니지 말라고 수시로 야단을 쳤다. 그러다 보니 아들 녀석이 자신을 슬슬 피하고 눈만 마주쳐도 흠칫 놀라고 오락실 안 간다고 자꾸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았다.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하루는 아이를 데리고 같이 오락실에 가서는 2,000원을 100원짜리로 바꿔주면서 어디 한번 실컷 해봐라 라고 했다. 그랬더니 아이가 놀라서 300원이면 되는데 300원만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곤 오락기 앞에 가서 너무나 천진난만하게 오락을 했다. 아빠는 아이가 오락 중독이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구나.
아이가 잠깐의 휴식으로 즐기는 오락을 중독 수준으로 몰아갔으니 얼마나 큰 오해였을까. 그동안 봐왔던 아이의 표정 중에서 그렇게 순수한 모습은 그때 처음 보았단다. 부모가 믿어주고 이해해줘야 아이는 거짓말을 안 한다. 믿어주는 만큼 당당하게 성장한다. 다 얘기하고 솔직한 아이가 당당하지 속이는 아이는 당당할 수가 없다. 이해받는 사람이 폭넓게 생각하고 당당하게 산다. 그래야 다른 사람도 잘 믿는다. 이해받지 못한 사람은 겁에 질리고 불안해한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아이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나는 너를 믿어 라는 말이다. 그럼에도 엄마들은 아이와 말다툼할 때 넘겨짚는 말을 많이 한다. 너 왜 이렇게 늦게 와? 공부하고 온 거 맞아? 너 남자이니? 놀다 왔지? 아이는 아니라고 하는데도 거짓말하지 말라고 한다. 그럼 마지막에 아이가 이런다. 엄마는 왜 나를 안 믿어? 그럼 엄마가 정신 차리고 다시 얘기해야 하는데 또 꼬투리를 단다. 믿을 만한 짓을 해야 믿지. 그쯤 되면 아이는 더 이상 엄마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아무리 말을 해도 의심만 하는 엄마를 대하는 것이 피곤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부모가 자신을 믿지 않는 것을 가장 속상해한다. 가출하는 아이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부모의 신뢰다. 엄마가 나를 믿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쫓아다니지 않아도 스스로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오늘 당장 아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신뢰를 표현할 수 있는 주문을 하나 생각해보자. 우리 엄마의 스펙타클한 가짜 태몽처럼 말이다. 아이에게 자신만의 방법대로 주문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해주다 보면 조금씩 아이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는 엄마의 마음이 아니라 말에 반응한다. 엄마가 될 준비를 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계획해서 임신을 했어도 아이를 낳고 보면 느닷없이 엄마가 된 것 같다. 결혼해서는 남편이 가장 좋지만 아이가 생기면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사랑스러운 존재는 바로 아이가 된다. 아이보다 배우자가 좋다는 남자는 본 적이 있지만 아내들은 100이면 100, 남편에겐 미안하지만 아이가 제일 좋다고 한다. 물론 아이가 늘 예쁜 것은 아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형형색색 색깔을 바꾼다. 아이들이 가장 예쁠 때는 언제일까? 보통은 옹알이를 할 때가 가장 예뻤다고들 한다. 그리고 또 말 배울 때 한창 예쁘다. 마치 다른 집 아이들은 아직 말을 못하는데 우리 아이만 말을 할 줄 아는 것만 같다. 나도 그랬다. 큰애가 돌 조금 지났을 때였다. 내가 화장실 문을 닫았더니 그 앞에서 아이가 우바우바 라고 하는 것이다. 내게는 그 소리가 엄마 문 열어주세요 라고 들렸다. 엄마들은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 말을 다 알아듣는다. 예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던 그 아이가 어느새 미운 7살이 되면 요구사항도 많아지고 고집도 세진다. 그런데 그 미운 7살도 사춘기 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무시무시한 전쟁이 시작된다. 정말 아이가 커가는 것을 보면서 무서울 때가 있다. 초등학교 때 그렇게 말 잘 듣던 아이가 여드름이 나면서 욕도 잘하고 말도 참 안 듣는다. 큰애가 중고등학교 때 낮 시간에 공부 안 하고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내 딸이지만 너무 한심해 보였다. 그런데 낮에는 그렇게 꼴보기 싫다가도 밤에 자는 모습을 보면 100일 때 얼굴이 눈에 선해서 말 안 듣는 딸이 천사처럼 보인다. 남편과는 다르다. 남편은 낮에 싸우고 밤에 자는 걸 보면 더 꼴보기 싫다. 남편 100일 때 얼굴을 내가 몰라서 그러는가 싶기도 하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요만한 씨앗이 느닷없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기도를 드리다가 내가 엄마로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다. 대부분의 엄마들이 그때는 공부 잘해서 훌륭한 아이가 되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 5개, 발가락 5개만 있으라고 기도드리지 않았던가. 나도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감기약을 먹어서 아이가 잘못될까봐 걱정을 많이 했다. 그래서 아이를 딱 낳고 아파 죽겠는데도 의사한테 아기 좀 배 위에 얹어주세요 라고 말하고는
손가락, 발가락 다 있는지 확인하고 나서 쓰러진 기억이 난다. 그렇게 아기를 낳을 때는 소박하고 겸손한 소망을 품는다. 그러다가 아이가 자라면서 옆집 아이도 보이기 시작하고 또 못다한 자기 꿈과 욕심을 아이에게 강요하기 시작한다. 간섭이나 욕심을 사랑과 구분하지 못하면서 모든 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기 때문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가 원하지 않는 목표도 만들고 간섭도 하게 된다. 엄마와 아이의 순수하고 소박했던 사랑은 잃어버린 채 조련사가 되어가는 것이다. 건강하기만 하면 되겠니? 공부도 좀 해야지. 학교만 졸업하면 되겠니? 취업을 잘해야지. 이렇게 살면서 엄마 욕심이 보태져 아이에게 말로 전달된다. 그러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하나마나한 대화나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게 되고 또 그게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기도 한다. 엄마와 자식 간의 화법에는 3가지가 있다. 바로 하면 득이 되는 플러스 화법과 하나하나인 제로 화법, 그리고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거나 오히려 해가 되는 마이너스 화법이다. 매번 60점 맞던 아이가 80점을 맞아왔을 때 이제야 제대로 공부 좀 했구나 하며 당연하다는 듯 말하는 것은 제로 화법이다. 시험이 쉬었나 보네. 다른 애들은 100점 맞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은 아이의 기를 죽이는 마이너스 화법이다. 그리고 우와, 우리 딸 천재인가 봐. 넌 할 수 있잖아. 그것 봐. 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의 의욕과 자신감을 키워주는 플러스 화법이다. 아이들은 엄마의 사랑을 여러 가지에서 느끼지만 특히 엄마가 하는 말에서 많이 확인한다. 엄마가 한 말 때문에 상처받고 아빠가 한 말 한마디 때문에 삐뚤어질 수도 있다. 플러스 화법에서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다. 이 일관성이 자녀 교육의 핵심이기도 하다. 평소에 너처럼 공부해서 100점 맞으면 다른 아이들도 다 100점 맞겠다 라고 하다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이를 앉혀놓고 너는 정말 대단해 라고 말하면 아이가 안 믿는다.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대부분 평소 플러스 화법보다는 마이너스 화법이나 제로 화법을 더 많이 사용한다. 실상 아이를 키우다 보면 플러스 대화가 안 될 상황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화를 내거나 신경질적으로 말하는 것도 전형적인 마이너스 화법이다. 명령조로 말하는 건 역시 마이너스 화법이다. 엄마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간섭하는 말이다. 엄마들은 관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는 간섭받는다고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간섭은 너를 믿지 못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내 딴에는 관심이 있어서 아이한테 얘기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이것을 모두 간섭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적당히 간섭하면 엇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지나치게 간섭하면 오히려 더 엇나가는 경우가 있다. 또한 어렸을 때부터 간섭을 많이 하면 커서도 계속 간섭하게 된다. 몇 시에 들어오니 어디니 그 아이 만나지 마라 걔네 집은 몇 평이니 그러다 나중에 결혼할 때가 되면 네 시어머니는 몇 평 전세 얻어준다니 하게 되고 더 나중에는 손자들에게까지 간섭한다. 엄마들은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독립심을 키워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독립심 있는 아이를 부러워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막상 본인은 아이에게 간섭하는 말을 계속하면서 독립할 수 있는 떡잎부터 잘라버리는 경향이 있다. 나는 웬만하면 아이들을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키우려고 노력한다. 특히 일상적으로 늘 하는 일은 간섭하지 않는 편이다. 8시에 일어나 학교에 가야 한다든지 그 시간에 학원에 가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몇 번만 훈련하면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시시때때로 간섭하면 8시가 되어도 아이는 못 일어난다. 사회에 나와보면 사실 엄마 말고도 자명종 같은 도구들이 많다. 꼭 엄마가 아니더라도 친구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도 있어 자기가 알아서 다 해결할 수 있다. 모든 인간은 스스로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엄마가 자꾸 간섭하면 아이는 혼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 평소에 아이에게 그렇게 간섭하는 경우
아이만 독립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나중에 아이가 독립하고 나면 엄마도 간섭할 사람이 없어져 고독해진다. 사실 나도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마이너스 화법을 많이 쓴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엄마가 자식을 객관적으로 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탯줄로 이어진 아이들은 내 자식이기 때문인지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고 감정적이고 주관적으로 대하게 된다. 다른 엄마가 잘못하는 건 다 아는 걸 보면 엄마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은 더욱 아닌 것 같다. 큰애가 중학생일 때였다. 어느 날 엄마가 집에 와 계시는데 내가 딸애 야단치는 것을 보시더니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 너 애한테 그런 식으로 야단치면 안 된다. 사춘기인데 너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성질 부리면 어떻게 하냐. 난 그런 엄마에게 가시돋친 말로 대꾸했다. 엄마는 안 그랬어? 그래, 나도 그랬지. 근데 참 이상하지? 내 자식일 때는 안 보이더니 할머니가 돼서 한 달이 건너서 보니까 네가 참 잘못하는 게 눈에 보여. 엄마가 다 해보고 충고해주는 거니까 내 얘기 들어. 그래야 네 딸 잘 커. 엄마는 나이가 들어 할머니라는 위치가 되자 한 발자국 물러서서 자식인 나를 지켜볼 수 있게 됐다. 그렇게 콩깍지가 벗겨지면서 엄마는 나에 대해 좀 더 정확히 그리고 깊이 있게 알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행동과 방식에 대한 잘잘못도 눈에 보이고 내게 올바른 충고도 해줄 수 있게 됐다. 자식이 내 뱃속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조금만 더 아이를 객관적으로 보며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대하다 보면 부모 자식 관계가 본능 이상의 훌륭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 나 역시 요즘은 대학생이 된 큰애를 보며 가끔 새로운 면을 발견하면서 놀랄 때가 있다. 그렇게 속을 썩이던 사춘기 딸이 어느새 훌쩍 자라 나와 함께 둘째와 셋째에 대한 고민도 나누고 남편 흉도 주거니 받거니 나눌 여자가 되어 있음에 놀란다. 고집스럽고 투명한 줄 알았던 딸은 큰일 앞에선 나보다 더 담담하고 쿨하게 대응하며 내 등을 두드려 줄 수 있는 속 깊은 아이라는 것을 이제야 제대로 알아가고 있다. 진짜 참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내 아이를 객관적으로 보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항상 주관적이고 감정적으로 아이를 대하게 되고 여기 책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간섭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간섭이 정말 간섭이 아니라 관심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아이에게 나는 내 관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 관심이 지나쳐서 간섭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시면서 힘들 때 많으시죠? 저는 그런데요. 또 답답하고 어디다 얘기하기도 힘들 때가 많으시죠? 그럴 때 이렇게 긍정의 말 한마디를 바꿔보시면서 여러분 아이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사랑과 관심, 그것을 긍정의 언어로 표현해 보시는 그런 오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여러분과 책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제 마음 안에 있는 진정한 사랑을 여러분께 보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